지혜로운 이들은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스스로 3번을 묻는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진실한가 아닌가? 지금 이 말이 필요한가 아닌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친절한 말인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한 번 내뱉은 말은 내 입을 떠나가는 순간 다시 붙잡을 수 없지요. 비록 시간이 흘러서 타인이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이라는 건 우주 저편 어딘가에서 맴돌다가 때가 되면 열매 맺는 법입니다. 어찌 한마디 말이라고 해서 가볍게 내뱉을 수 있을까요? 계절은 어느새 겨울로 가고 있네요. 오늘은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중에서 보릿으로 첫 곡 시작하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참 많이 부르던 노래인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우리나라 말로 번안되어져서 많이 불렸잖아요. 성문 앞 샘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 그게 처음엔 뭐 우리나라 노래인 줄 알았는데 부르다 보니까 슈베르트의 곡이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보리수, 이 곡도 참 명곡입니다. 겨울로 갈 때 아니면 한겨울에 듣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악기 소리를 특히 아끼고 사랑하시는지요? 우리 옛 선조들은 이런 가을이 되면 거문고 소리나 대금 소리로 허전함도 달래고 이렇게 텅 빈 공간의 여백, 그곳을 그런 거문고나 대금 소리로 가득 충만하게 채우곤 했던 것 같아요. 거문고는 요즘에 초미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려지는데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더군요. 중국 후한 때 뛰어난 문인이면서 거문고의 연주자였던 채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제 어느 요즘처럼 이렇게 늦은 가을인 거예요. 늦은 가을에 그 채옹이 뜰을 거닐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뜰을 뒷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선가 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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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그 청아하고 맑은 소리로 막 탁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걸까? 이렇게 처음 듣는 소리인데 엄청 그 소리가 자기를 매료시켰던 거예요. 귀가 번쩍 뜨여서 서둘러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이웃집 아궁이에서 오동나무가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급히 이거를 좀 내가 가져가도 되겠느냐. 그래서 아궁이에 불 떼고 있던 그 오동나무를 오히려 값을 치르고 집에 가져와서 불타다 남은 그 오동나무로 거문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로 당대의 명기 중에 명기로 알려졌던 초미금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꼬리가 불탄 거문고라는 뜻인 거죠. 그런 뜻으로 초미금, 이름도 참 이쁘잖아요. 만약 맑고 밝은 귀를 가진 명장 채옹이 아니었다면 한낱 땔감이 되고 말았을 오동나무, 그것이 거문고로 탄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10여 년 전에 낙산사가 화재로 소실됐을 때 한 악기장이 낙산사 원통보전에 대들보를 건져서 첼로와 바이올린으로 되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강릉에서 현악기를 제작하시던 71살의 임창호 옹이 바로 주인공인데 천년고찰이 화마로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걸 안타까워해서 이 임 할아버지는 혹시 좋은 제목의 나무가 함부로 버려지지는 않을까 하고 단걸음에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방치되어 있는 나무들 사이로 원통 보존의 대들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서양의 악기들은 가문비 나무나 단풍나무로 악기를 많이 만들잖아요. 현악기 종류들을. 근데 이렇게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에서 명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임 할아버지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거의 2달 동안 그것을 하루도 쉬지 않고 작업에 몰두해서 바이올린 1개와 첼로 1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과 첼로가 바로 원통 보전이 화마로 순식간에 불타고 있을 때 그때 버려진 기둥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법당은 사라졌지만 악기로 남아서 우리의 전통을 소리로라도 후대에 전하고 싶었다 하는 이 임 할아버지의 말씀은 가슴에 아주 잔잔하게 남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뭐 평소에 나는 불자요 하고 이름을 내세우는 분은 아니지만 불교를 워낙 좋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제작한 첼로와 바이올린 이 악기를 낙산사에 기증을 해서 또 한 번 주변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겁니다. 벌써 10년이 지난 일이라 그 어르신의 소식을 따로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건강하고 정정하셔서 계속 이렇게 아름다운 악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우리가 현악기를 만들 때 나무 재질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서양에서는 뭐 가문비 나무, 아까 그 단풍나무로 많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검은고나 이 또 뭐 해금 내지는 뭐 이런 가야금 이런 것들의 그 현악들은 소나무로도 만들고 또 밤나무로도 만들고, 밤나무로는 이제 밑에 받침을 만들죠. 그리고 울림통을 내는 거는 이제 이런 오동나무가 소리를 워낙 크게 내기 때문에 이제 그 오동나무로 가지고 악기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죽어서도 천년, 살아서도 천년이라는 주목나무도 있는데, 나무들은 스스로의 몸을 던져 그리고 버려서 얼마나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을 대대로 위로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 나무는 한 그루 한 그루 참 성스러운 성자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인간이 죽어서 인간의 몸뚱이가 그렇게 쓰여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이야 장기 기증을 많이 하잖아요. 내 몸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누군가의 삶에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원통 보존에 타들어가던 대들보가 첼로와 바이올린으로 탄생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로 만든 악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겨울에는 특히 현악기라고 하는 악기가 소리의 울림이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부드럽잖아요. 특히 추워지는 계절일수록 현악기가 주는 따뜻함은 보온 효과까지 있거든요. 아까 제가 검은고, 초미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막대기보다는 훨씬 더 두껍죠. 두껍고, 근데 이제 이런 젓가락같이 생긴 이런 걸로 이렇게 검은고를 타는 사람들이 두루룽 두루룽 이렇게 막 긁지요. 그 현 줄들을 쭉 긁어서 툭 치고 또 두루룽 긁어서 툭 치고 하면서 당기고 멈추고 이러면서 이제 소리의 그 울림을 통해 연주를 해 나가는데, 솔직히 제가 더 어리고 젊을 때에는 우리 가락, 우리 악기 소리의 그 아름다움을, 그 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검은고나 가야금이나 우리 악기들이 주는 그 소리들, 그리고 여운을 주는 거, 뚱 하고는 한참 그냥 그 울림이 허공중에 퍼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악기라는 건 좀 인생의 연륜이 좀 묻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살아봐야 뭐 그 소리의 그 음질이 뭔지, 그것이 담고 있는 음폭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현란한 소리가 결코 아니고 아름답거나 화려한 소리라기보다는 고귀하고 깊고 웅숭하면서 우주를 다 담아내는 소리. 검은고와 대금, 뭐 가야금, 우리 악기들은 그렇게 전 우주의 은하계를 다 담는 것 같은 그런 깊이가 있어서 갈수록 아주 좋아집니다. 오늘 검은고 소리는 아니지만 명기로 연주하는 음악은 꼭 들려드려야겠다. 그동안도 명기로 보내드리는 그 악기만 선택을 했지만 특별히 악기 소개하면서 이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그 악기는 더블 베이스입니다. 콘트라베이스인데 아마티라고 하는 악기예요. 300년 정도 된 악기입니다. 게리카라고 하는 더블 베이스 연주가로 아주 유명한 연주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거를 특상으로 받은 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티가에서 만들어진 그 악기인데요. 그러니까 16세기 중엽부터 아름답고 독특한 모양의 그런 그 도료를 사용해서 근세 바이올린의 스타일을 만든 정착한 그런 가문이 만든 악기입니다. 이탈리아의 크레모나 지방에 거점을 두고서 200년 넘게 바이올린을 제작해온 명문가입니다. 그 명문가에서 만든 악기가 과다니니도 만들고 그랬는데 바로 아마티라고 하는 가에서 만든, 명문가에서 만든 악기 소리를 통해서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진주잡이 중에 나오는 곡인데요. 귀에 남은 그대 음성 같이 감상해 볼까요?
300년이나 된 명기에서 나오는 그 묵직한 무게, 음색을 감상하셨는지요? 느껴지시죠? 게리카라는 이 더블 베이스 연주자는요, 굉장히 익살스러우면서 유쾌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뉴욕에 들렸을 적에 이분의 연주를 직접 들을 수 있었는데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이냐면요. 양복을 쫙 뽑아 입고요. 하얀색 운동화를 딱 신고 객석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무대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그렇게 정장을 하고 무대에 올라오면 이렇게 구두까지 딱 갖춰서 신고 오잖아요. 근데 어디에선가 한 군데 딱 파격을 주면서 그 음악을 너무 경직된 상태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지 말아라 하는 어떤 그런 유머를 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턱수염을 길어가지고 이렇게 구렛나시 딱 이렇게 있었던 아주 멋진 그런 할아버지였는데 지금도 연주를 아름다운 곡을 매일 연주하면서 선사하고 있겠죠. 귀에 남은 그대 음성 함께 감상해 봤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과거에는 사회적인 통념이나 온몸으로 맞서는 특별한 모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걸 뚫을 수 없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죠. 사회적인 신념, 그 나라의 국가적, 문화적인 어떤 통념들, 이런 것이 도저히 그 벽을 넘을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성이 우산을 쓰는 일이 한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하는 사실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아니, 이까지 비가 오면 우산 하나 턱 받쳐들면 되는데 우산 쓰는 것이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거예요. 18세기만 해도 유럽에서는 남성들이 우산을 쓰는 것 자체가 금기사항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파라솔이나 우산은 여성 의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우산을 쓰게 되면 아주 낯설고 여성스러운 남자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남성들은 비가 와도 쫄딱 비를 맞고 걸어가는 것이 가장 멋진 남성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멋진 남성일까요? 비가 오는데 쫄딱 비를 맞고 가는 그게 뭐가 그토록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바람 속의 책 한 권은요. 남성들도 우산을 쓰고 다닐 수 있도록 통념과 맞서서 싸웠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해요. 인류의 문화사를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엮어낸 찰스 페너티의 그 배꼽티를 입은 문화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문화라는 것은 뭐 옳다 그르다 또는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사회의 구성원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필요로 하는 관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의 또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 영구불변도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고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흘러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문화인 것이죠. 문화는 어떤 면에 거대하게 열려있는 그 일주문처럼 사찰의 일주문처럼 항상 열려있는 것이 문화인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흐름을 바꾸려면 근데 누군가 한 사람 죽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 미친 사람 취급받아야 하거나 몰매를 맞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강을 거슬러 가는 연어처럼 대단한 용기를 일으켜야만 됐던 거죠. 남성들에게 우산을 선물한 한 남자의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한번 들어보시죠. (18세기) 유럽에서 파라솔과 우산은 오랜 기간 여성의 복식품으로 여겨졌다. 미국에서는 훨씬 오랫동안 그런 생각이 이어졌다. 그동안 남성은 모자를 쓴 채 비에 젖은 생쥐가 되어야만 했다. 비를 심하게 피하는 일조차 남성에게는 금기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16세기 프랑스의 인기 작가 앙리 엔티에는 우산을 쓴 남성에 대한 유럽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만약 프랑스 여성이 우산을 쓰고 있는 남성을 본다면 여자 같은 남자라고 경멸할 것이다. 우산을 남성용으로 만든 사람은 영국 신사 조나스 헌웨이였다.
그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한결같이 꺾이지 않는 의지로 사람들의 조롱과 굴욕을 견뎌냈다. 1750년부터 헌웨이는 비가 내리건 해가 내리쬐건 우산 없이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가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센세이션이 일었다. 사업 파트너들은 당장 그를 여자 같은 남자라고 깔보기 시작했고 마을의 건달들은 그를 조롱했다. 마차 가게에서는 우산이 비를 피하는 도구로 받아들여지면 장사를 못하게 될까 봐 일부러 마차를 물구덩이로 몰아서 헌웨이에게 흙탕물을 튀기곤 했다. 하지만 헌웨이는 조금도 굽히지 않고 30년간 계속 우산을 들고 다녔다. 사람들은 점점 비가 내릴 때마다 마차를 부르기보다 한 번만 투자하면 되는 우산을 사는 것이 싸게 먹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비가 자주 오는 런던에서 이것은 분명한 절약이었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어서인지 사람들의 눈에 익숙해져서인지 오랫동안 우산을 따라다녔던 여자 같다는 오명은 차츰 사라졌다. 조나스 헌웨이가 1786년 세상을 뜰 때쯤까지 되었을 때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은 영국 신사들의 손에 항상 들려있게 되었고 그런 신사들을 헌웨이스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구름 속을 걸으며라는 음악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비가 쫙쫙 내리는데 양복 입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 걸어가는 걸 남성답다, 그것이 점잖은 것이다. 18세기만 해도 불과 200년 전만 해도 그런 세월, 그런 시절을 보냈다 하니까 오늘날의 남성들이 우산을 당연한 것처럼 받쳐들고 다니는 것은 헌웨이 덕이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가 나든지 비가 오든지 30년 동안 줄기차게 그 우산을 받쳐들고
마차를 타기 위해 서 있거나 또는 비를 맞으며 가는 것보다 우산 하나만 딱 펼쳐서 들면 비도 막을 수 있고 옷도 젖지 않을 수 있고 또 마차를 비 맞으면서 달려가지 않아도 되고 이 모든 비효율적인 것들을 다 순식간에 우산 하나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30년간 주장을 한 거죠. 욕을 먹어가면서. 근데 그것이 비록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비 맞고 걸어가는 남자보다 우산 쓴 남자가 더 운치 있고 멋있지 않나요? 하기는 뭐 옛날에는 시인들이 일부러 비를 맞으며 빗속을 걸어가며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곤 했다 그래요. 여러분은 비가 오는 날 영화 속 주인공이 되지는 마십시오. 빗속에 괜히 뛰어들었다가 감기 걸리면 안 되거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부디 건강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릴게요.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2016년을 추억하고 싶습니다. 2016년 나의 행복했던 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연 보내주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사연을 보내실 수 있어요. 12월 1일까지 문자가 열려 있으니까요. 12샵 1252 샵 1252번으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고요. 이용료는 100원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순간, 행복했던 시간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사진은 석 장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꼭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보내실 때 문자 맨 앞에 정목 스님 이렇게 4글자를 넣어주셔야 우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샵 1252번은 우리 방송 시간대만 열려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방송 시간대에도 열려 있기 때문에 막 섞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어느 것이 이 시간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가 보내신 것인지를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앞에 정목 스님을 꼭 붙여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자 이벤트는 잘 모았다가 12월 마지막 주 방송에 소개해드리겠고요. 10분을 뽑아서 우리가 마련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나의 행복했던 순간 문자 사연 이벤트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가 보내준 댓글 몇 분 소개하죠. 이윤희 님이 스님 좋은 가을날 되십시오 하셨고요. 최명락이라고 하는 분은 나무 아래 앉아서는 듣고 볼 때마다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되네요 하셨네요. 김명수님은 영상이 가슴 뭉클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래요. 이 시간 영상과 음악 좋다는 말씀이 제일 많은데 음악 나갈 때 보여드리는 영상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 이 시간은 우리 지금 도처에 이 여러 곳에 우리 감독님들이 쫙 지금 깔려서 포진해서 지금 카메라를 잡고 있어요. 저분들도 어떤 장면을 어느 위치에다 하면은 여러분이 좀 더 아름답게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계속 렌즈를 맞춰가면서 고민을 하죠. 그게 여러분의 안방까지 전달이 되는 모양입니다. 아이디가 아침 햇살처럼이라고 하는 분은 감사합니다 스님 사랑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네요. 김수연님은 지난번 그 사연 소개했던 분 이야기네요. 김점수님의 말씀에 너무 공감이 가네요. 저도 자영업자인데 매월 ARS 누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훗날 여유가 되면 정각사에도 꼭 스님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러세요. 꼭 오시고요. 두 번째 주 일요일이나 네 번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 반까지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어요. 제가 틀림없이 서울에 있는 날이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입니다. 법회에 오시면은 저를 만날 수 있고요. 이 ARS 누르는 김점수님의 사연을 오래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이게 눌러야지 하면서 이 5,000원도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다. 근데 이제는 이 방송을 보면서 나도 그냥 보시하자는 마음으로 누른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요. 여러분에게 ARS를 누르는 것은 부담을 가지시면서까지 동참해 주세요 하는 부탁은 아니에요. 다만 이 방송 보시면서 너무 기쁘고 정말 고맙다 싶은데
우리가 뭐 하루 중에 돈 쓸 일도 많잖아요. 커피 한 잔 값, 또 내가 뭐 사 먹는 값 조금 아껴서 우리 BTN ARS 한 번만 방송 보면서 눌러주시면 그렇게 모아진 후원금으로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유용하게 잘 쓰겠다 하는 말씀이니까 형편이 어려운 데까지 하시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부담 없이 그저 많이 시청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편이 되는 분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정승영님은 내일부터 새로운 일을 맡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만 스님 말씀에 용기를 얻습니다 하셨고요. 김윤등님도 가을비가 내리는 참 좋은 오후 시간 나무 아래 앉아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댓글 주셨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달팽이 편지 누가 보내주셨는지 우편 한번 열어볼게요. 전라도 고흥에서 연화행 보살님이 편지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시지요? 올가을 쓸쓸한 낙엽처럼 친정어머니가 제 곁을 떠나셨어요. 지난 10월 28일 49제를 끝으로 어머님 가시는 마지막 길을 배웅해드렸습니다. 제 나이 63, 이제는 인생의 당연한 이별은 받아들일 나이가 되었건만 아무리 제가 63이라 해도 어머니를 잃고 나니 길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마음이 쓸쓸합니다. 아들 셋, 딸 둘 잘 키워내시고 그 많던 집안 살림과 논일, 밭일까지 도맡아 하신 우리 엄마는 돌아가실 때가 되어 병을 얻고 나서야 일을 손에서 놓으셨습니다. 남들은 80 넘은 나이에 이만하면 호상이라고 하지만 어머니가 떠나시는데 호상이란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가 살던 시골집에 가서 언니랑 옷가지를 정리하는데 제가 5년 전에 해드렸던 누비조끼가 새 것처럼 걸려 있더군요. 평생 일만 하며 사셔서 좋은 옷 입는 걸 죄처럼 여긴 엄마를 생각하자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광 한켠에는 내년에 쓰려고 말려놓은 마른 씨 옥수수며 봄볕에 곱게 말려 깨끗하게 포장해 놓은 마른 나물과 버섯들. 단지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자식들 이름을 적어 놓은 고추장과 간장들. 그 모든 것들이 엄마의 인생이고 사랑이고 마지막 편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스님, 이젠 정말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지요? 엄마, 이제 가시면 아프지 말고 잘 사세요. 일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예쁜 옷도 많이 입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우리 엄마, 다음 생에 꼭 또 만나요. 그때는 내가 엄마가 돼서 많이 사랑해 줄게요. 엄마,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이런 글을 주셨어요. 전라도 고흥의 연화행 보살님, 엄마 떠나 보내드리며 쓴 이 편지는 그대로 한편의 에세이네요. 마치 수채화 그림과 함께 이렇게 그림과 함께 바라보는 어떤, 그리고 에세이를 읽고 있는 장면,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연세가 80 넘고 90 넘으면 호상이다. 호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복되게 잘 사셨으니 아까울 것 없다. 안타까울 것과 아쉬움이 없다. 이런 말이 담겨 있는 축복의 말이기도 하죠.
근데 부모님 가시는 말에 호상이라는 건 없는 것 같다. 다 슬프단 얘기죠. 100살을 누리신다 해도 150살을 살다 가신다 해도 어쩌면 떠남이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일 수 있죠. 그래요. 어머니께 해드린 조끼옷 입지도 않은 채 누비옷이 곱게 그냥 남아있는 거. 그렇게 아까워서 못 입고 아끼느라 못 입고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 보고 또 헌 옷 입으시고 그게 보통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오신 삶이죠. 그걸 청승 떤다. 누가 말할 수 있겠으며 그렇게 없는 사람처럼 그러고 사느냐 라고 누가 감히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님들의 그 아끼는 마음, 절약하는 마음, 물건 하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서 오늘날의 우리 후대들까지 다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남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화행 보살님 이제 어머니 떠나 보내드리고 마지막 인사해야 되겠죠 라고 하셨는데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서 땅으로 돌아가 흙이 되고 또 흙의 거름이 되어서 다음 생명을 위해서 또 다 내어주잖아요. 다 내어주는 것과 같이 그걸 아름다운 회향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불가에서 죽음은 슬픔과 고통으로 보지 않고 그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헌옷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요 회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회향한다는 것은 나누어주고 다 되돌려준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말하자면 더욱 풍성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회향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은 노년이 내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떠나가야 할 때가 됐을 때 떠나가 주는 것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와 그들의 삶의 먹거리를 또 남겨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내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 죽음이 문득 다가왔다면 내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떠나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연습해 두어야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내가 더 살기를 바라기보다는 떠날 수 있는 날이 왔을 때 기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 자신. 그렇게 될 때 후대의 미래에 태어나게 될 영혼들까지 이미 지금 와 있는 우리의 어린 자녀 세대들이 살 수 있는 세상과 땅을 허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모님들이 연세 드셔서 떠나가시는 것, 그것은 기쁘게 떠나 보내드리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화엄경에도 보면 보현행원품에 보현보살님 10가지 행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내가 오늘 세운 이 원은 끝이 없을 것이다.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한다 해도 넓고 크고 그 원력은 한량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모든 걸 회향하겠다 하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연화행 보살님이 어머니 가시는 길에 어머니가 평생을 남겨놓으시고 일구었던 자식들은 감사함과 고마운 마음 잊지 말고 어머니가 가신 그 육신이 다시 또 땅으로 돌아가서 많은 생명들을 살려주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어머니의 멋진 회향을 기도로 보내드리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식 씨의 노래로 저는 음악 선물할게요. 사랑했어요. 눈 감으며 잊을까 정든님 떠나가면 어이해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아픔인 것은 나에게 심어주었죠. 사랑했어요. 그땐 몰랐지만 이 마음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젠 알아요. 사랑이 무언지 마음이 아프다는 걸. 돌아서 눈 감으면 그래요. 돌아서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걸, 그리고 그것은 아픔이었다는 걸, 어머니 떠나 보내드린 자리에 또 하나의 깨달음이 또 꽃피울 수 있었잖아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